5번째 산책. 내가 살았던 모든 거주지들 중에서 비엔 호수의 성 베드로 섬만큼 내게 진정한 행복을 준 곳도 그토록 달콤한 회한을 남겨준 곳도 없다. 뇌샤텔 사람들이 라모트 섬이라 부르는 그 작은 섬은 스위스에서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 섬에 대해 말한 여행객은 아무도 없다. 아주 쾌적한 그 섬은 칩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족해할 수 있도록 독특하게 자리 잡고 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비록 내 운명이 이러하여 세상에서 혼자가 되었을지언정 자연에 대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나밖에 없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엔 호수는 주네브 호수보다 더 야생적이고 낭만적이다. 바위들과 숲이 호수에 더 가깝게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논밭과 포도밭, 마을과 집은 적을지라도 자연의 녹음과 목초지, 작은 숲들의 그늘이 드리워진 은거지, 더 오밀조밀하고 친근한 구릉이 이어져 있어 매우 아름다웠다. 그러한 아름다운 호숫가들은 마차를 탈 만한 넓은 길이 없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거의 찾지 않는다. 하지만 한가로이 자연의 매력에 도취되고 싶어하고 이따금 들려오는 소리들이며 온갖 새들의 울음소리, 산에서 떨어져 내리는 폭포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명상에 잠기기 좋아하는 고독한 명상가들에게는 흥미로운 곳이다.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된 아름다운 호수 안쪽에는 작은 섬이 둘 있는데 둘레가 2km쯤 되는 한 섬엔 사람이 살면서 경작을 하고 있다. 하지만 더 작은 다른 섬은 황량한 황무지로 남아있는데 파도와 폭풍 후에 훼손된 곳들을 보수하기 위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흙을 파내 운반하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약한 것은 항상 강한 것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법이니까. 성 베드로 섬에는 개인 집이 한 채 있는데 크고 쾌적하며 편리한 그 집은 그 섬과 함께 베른 병원의 소유다. 그 집에는 징세관의 가족과 하인들이 함께 살고 있다. 그는 많은 닭과 오리를 키우며 돛배 한 척과 양어장을 가지고 있다. 작은 섬이지만 지형과 모습들이 너무도 다양해서 온갖 풍경이 펼쳐져 있으며 모든 경작이 가능하다. 루소는 1775년 여름과 가을 두 번에 걸쳐 이곳에서 식물 채집과 몽상을 즐겼다. 그 섬에는 논밭과 포도밭, 숲 과수원 그리고 호수의 물이 신선함을 유지해주는 온갖 관목들이 둘러싸고 있는 기름진 목초지가 있다. 두 줄로 나무가 심어진 높은 언덕이 길쭉한 그 섬을 둘러싸고 있으며 그 언덕 가운데에는 아름다운 휴게실이 하나 있어서 포도 수확기에는 호숫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춤을 추러 온다. 스위스 뇌샤텔 근처인 모티에에서 루소는 에밀과 사회계약론의 파문으로 피신하여 1762년부터 머물렀다. 1765년 9월 사람들은 루소가 사는 집에 돌을 던지며 저기를 표시했다. 1765년 휴문 루소에게 편지를 보내 영국으로 피신할 것을 권유했다. 모티에의 투석사건이 있은 후 내가 숨어든 곳이 바로 그 섬이었다. 유쾌한 거주지를 발견한 나는 그곳에서 내 기질에 잘 맞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때문에 여생을 그곳에서 마치기로 결심한 나는 영국으로 나를 데려가려는 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불안한 예감 속에서 나는 사람들이 그 피신처를 내 영원한 감옥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내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도록 나를 감금해 주었으면, 내게서 그곳을 빠져나가려는 모든 희망과 힘을 앗아가 단단한 땅과의 모든 교류를 중지시킴으로써 세상 일을 모두 잊게 해주었으면, 심지어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게 해주고 사람들 또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게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섬에서 내가 2달도 채 머물지 못하게 했다. 나는 그곳에서 징세관 부부와 그 하인들 말고는 교제를 갖지 못했지만 내 아내와 함께 한순간도 지루해하는 법 없이 2년 아니 2세기 심지어 영혼을 보낸 것처럼 느꼈다. 그들은 모두 선량한 사람 그 자체였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2달을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꼽는데 너무도 행복해서 그곳에 있는 동안 마음속에 단 한순간도 다른 상태에 대한 욕망이 생겨나지 않았다. 그 행복은 어떤 것이었던가? 그 생활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던 것인가? 내가 향유했던 그 생활에 대해 현세대 사람들이 한번 알아맞혀 보았으면 한다. 소중한 유유자적이 내가 달콤하게 맛보고자 했던 즐거움 가운데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실제로 그곳에 머무르면서 내가 했던 일은 한가로움에 탐닉하는 사람의 감미롭고 소중한 몰두뿐이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거나 남의 눈에 띄지 않고는 빠져나가기 불가능했기에 오로지 나 자신 속에 묻혀 살았던, 또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소통도 교통도 할 수 없었던 그 격리된 체류 속의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그에게 안성맞춤이야 하고 생각하며 나를 내버려 둘 것 같은 기대감, 다시 말하지만 바로 그 기대감은 내게 이제까지의 삶보다 더 평온한 삶을 그곳에서 향유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주었다.
그리하여 느긋이 여장을 정리할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나는 아무런 짐 정리도 하지 않은 채 그곳에서의 체류를 시작했다. 챙긴 것 없이 홀로 불쑥 그곳으로 떠나온 나를 따라 아내와 책, 옷가지들이 뒤이어 도착했다. 나는 상자와 트렁크들을 도착한 그 상태대로 내버려둠으로써 다음날 떠나야 하는 여관에 머물듯이 잠시 머무르기로 마음먹었던 그 거주지에 체류하면서 짐을 풀지 않는 즐거움을 느꼈다. 모든 것이 그 상태로도 아주 잘 되어 나가는데 더 정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곳에서의 뭔가를 깨뜨리는 일이었다. 나로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보다 책들을 풀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 것과 책상을 갖지 않은 일이었다. 유감스러운 편지들 때문에 답장을 써야 할 때면 나는 투덜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징세관의 책상을 빌려 쓰곤 했다. 그러고는 더 이상 그 책상을 빌릴 필요가 없게 되리라는 공허한 희망을 가지고 서둘러 그것을 되돌려주곤 했다. 그 우중충한 종이들과 헌책들 대신 나는 내 방을 꽃과 건초들로 가득 채웠다. 당시 나는 마침 식물학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베르누아 박사가 내게 불러일으킨 그 취향은 곧 열정으로 변했다. 더 이상 글을 쓰고 싶지 않은 내겐 게으름뱅이에게 바라는 정도의 수고만 요구되는 즐거운 기분 전환이 필요했다. 나는 섬식물지를 만들며 나머지 체류 기간을 보내기에 충분할 만큼 한 종류도 빠뜨리지 않고 그 섬의 온갖 식물에 대해 세세히 적어놓기로 마음먹었다. 한도 길이는 레몬 껍질에 대해서만 한 권의 책을 썼다고 한다. 나는 목초지의 잔디들과 숲의 이끼들 그리고 바위를 수놓은 지위에 대해 책을 한 권 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나는 풀들의 솜털과 자세히 묘사된 적 없는 조그만 식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 멋진 계획에 따라 나는 날마다 함께하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손에는 돋보기를 들고 겨드랑이에는 스웨덴의 자연과 악자 린데의 역저인 자연체계를 끼고 그 섬의 한 구역을 구경하러 가곤 했다. 식물의 구조와 조직 그리고 체계가 내게 전적으로 낯선 생식기관의 두 성이 활동에 대한 관찰들에서 느낀 황홀과 도취보다 더 야릇한 것은 없었다. 그동안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속의 특성들을 알아감에 따라 나는 더 진귀한 것들을 가져다 주리라는 희망을 품고 동일한 종의 특성들을 조사해보면서 참으로 즐거웠다. 라 브리넬의 두 긴 수술의 갈래와 쐐기풀 및 쐐기풀 무리의 긴 수술들의 탄력, 봉선화 시방과 회양목 꼬투리의 파열,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관찰해본 생식기관의 많은 작은 활동들은 나를 환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리하여 나는 사람들에게 라 브리넬의 각지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묻곤 했다. 산책을 하다가 비가 오면 저녁 식사 후에 재밌거리를 위해 많은 이끼들을 가지고 돌아오곤 했다. 나머지 낮 시간 동안에는 징세관 부부 및 테레조와 함께 그들의 일꾼들이 수확하는 것을 보러 갔는데 대개의 경우 그들을 거들어 함께 일을 했다. 베르누아 부부가 자주 나를 만나러 왔다가 과일이 가득 담긴 가방을 허리에 두른 채 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내가 끈에 그 가방을 묶어 땅으로 내려보내는 모습을 보곤 했다. 낮 동안의 한 일과 그로 인한 상쾌한 기분은 내게 즐거운 저녁 식사에 휴식을 주었다. 하지만 그 저녁 식사가 너무 길어지고 쾌적한 날씨가 나를 유혹할 때면 나는 오래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식탁에 있는 동안 살그머니 빠져나와 돛배에 몸을 싣고 잔잔한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가 배 안에 반드시 누운 채 하늘을 바라보며 몇 시간이고 물결 흐르는 대로 떠나다니도록 내버려두곤 했다. 그때 나는 막연하지만 달콤한 몽상에 빠지곤 했는데 지속적이고 뚜렷한 대상은 없었을지라도 그 몽상은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 가장 달콤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내 성향에 맞았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석양의 신호를 받고서야 나는 섬에서 너무 멀리 와 버렸음을 깨닫고 어둠이 내리기 전에 돌아가려고 온 힘을 다해 노를 젓곤 했다. 또 어떤 때는 호수 먼 곳으로 나가는 대신 맑은 물과 시원한 그늘로 인해 물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유혹을 받곤 했던 그 섬의 푸른 해안을 따라 노를 저어가는 즐거움을 맛보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자주 한 일은 큰 섬에서 작은 섬까지 노를 저어간 일이었다. 그곳에 내린 나는 버드나무와 털갈매나무, 엽기속풀, 혹은 온갖 종류의 관목 사이로 칩거하는 듯한 산책을 하거나 잔디와 백리향 그리고 옛날에 누군가 씨를 뿌렸음에 틀림없는 그리하여 토끼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 것에도 해를 끼치지 않고 평화롭게 먹고 살기에 좋은 클로버와 잠두들으로 덮인 작은 모래언덕 꼭대기를 오르기도 하면서 저녁 식사 후에 시간을 보내곤 했다. 토끼 번식에 대한 내 아이디어를 들은 징세관은 뇌샤텔에서 암수토끼 몇 마리를 보내오게 했는데 그와 그의 아내, 그의 누이 동생 그리고 테레조와 나는 토끼들을 풀어놓기 위해 작은 섬으로 호화찬란한 행차를 했다. 작은 식민지를 세우는 일은 하나의 축제였다. 그리스 신화 아르고선의 선장도 일행과 토끼들을 큰 섬에서 작은 섬으로 데려가는 나보다 더 가슴 뿌듯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물을 두려워하여 배만 타면 멀미를 했던 징세관 부인이 내 안내하에 그곳까지 가는 동안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매우 주의를 기울이기도 했다. 호수에 물이 사나워 돛대를 타고 나갈 수 없을 때면 나는 이곳저곳에서 식물을 채집하거나 마음껏 몽상에 잠기기 위해 가장 아름다운 외딴 곳에 앉아 있거나
또 한쪽은 이따은 산으로 둘러싸이고 다른 한쪽은 전경이 펼쳐지는 풍요롭고 비옥한 평야로 이어진 호수의 멋진 풍경을 바라보기 위해 단구나 작은 언덕에 앉아 오후를 보내곤 했다. 저녁이 다가오면 나는 섬의 고지에서 내려와 호숫가 은밀한 은거지의 조약돌 곁으로 다가가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파도 소리에 묻혀 영혼으로부터 온갖 분주함을 쫓아내는 물의 출렁임에 오감을 집중시켜 바라보면서 달콤한 몽상 속으로 빠져들곤 했다. 그때 밤은 곧잘 내가 내 영혼에 대해 미처 깨닫기도 전에 엄습해왔다. 호수의 밀물과 썰물 그리고 이따금 더 커지곤 하면서 내 귀와 눈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파도 소리는 몽상에 빠져 고요하기만 한 내면의 움직임을 가볍게 흔들어 주었으며 생각해야 하는 수고 없이 즐겁게 스스로 내 존재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었다. 때때로 수면은 내게 비유를 불러일으켜 온갖 세상사의 불안정에 대한 짧은 성찰들을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희미한 인상들은 내가 쉽게 그것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 내 영혼에 적극적인 협력을 얻지 못했기에 나를 가볍게 흔들면서 시선을 떼지 못하게 했던 계속되는 균일한 움직임 속으로 사라져 버리곤 했다. 아름다운 저녁이면 우리는 함께 만찬을 즐긴 뒤 호수의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기 위해 모두 작은 언덕으로 산책을 나가곤 했다. 우리는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웃고 잡담을 나누거나 요즘에 비꼬는 말투와도 같은 효과가 있는 좀 세월이 지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또 그러한 즐거움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곤 했다. 뜻밖의 귀찮은 방문들을 제외하면 그 섬에 체류하는 동안 나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토록 강렬하고 정답게 지속되어 12년이 흐른 지금도 그 소중했던 체류를 생각할 때마다 욕망의 날개를 타고 또 다시 그곳으로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 회한들보다 더 매력적인 추억이 또 있을까? 나는 긴 인생의 덧없음 속에서 가장 달콤한 즐거움과 강렬한 쾌락을 준 시기들이 언제나 가장 매력적이거나 큰 감동을 준 시기들로만 기억되지 않음을 깨달았다. 환희와 열정의 그 짧은 순간들은 그것들의 신속성 자체로 인해 인생의 길 위에서 보면 아주 드문드문 찍힌 점들일 뿐이다. 그 순간들은 너무 드문데다 또 너무 빨리 지나가기에 어떤 한 상태를 이룰 수 없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리워하는 행복은 결코 일시적인 순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강렬한 것은 없지만 그 지속이 마침내 지극한 행복을 느낄 만큼 도취되게 해주는 소박하고 영구적인 어떤 상태다. 지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는 흐름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외부의 사물에 대한 우리 감정들은 그 사물처럼 어쩔 수 없이 사라지고 변한다. 그 사물들은 항상 우리 앞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를 회상시키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 미래를 예고한다. 지상에는 우리 마음이 변함없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쾌락밖에 얻지 못한다. 나는 지속적인 행복이 이 지상에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으련만 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바로 그 순간에만 우리는 겨우 지상의 행복을 즐길 뿐이다. 그런데 행복이 영원히 온전히 휴식을 취할 만큼 또한 과거를 회상할 필요도 미래를 기대할 필요도 없이 그 전 존재를 집중시킬 만큼 견고한 토대를 갖는 어떤 상태라면, 그리하여 시간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면, 또한 현재가 그 지속의 흔적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연속의 자취도 없이 오로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감정을 제외한 어떠한 박탈이나 즐거움, 쾌락, 고통, 공포의 감정이 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라면 그 상태가 지속되는 한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행복은 우리가 인생의 쾌락 속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불완전하고 보잘것없는 행복이 아니라 채워야 할 어떤 공허함도 영혼에 남겨두지 않는 만족스럽고 완전하며 충만한 행복이다. 그것이 바로 성베드로 섬에서 물결치는 대로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던 돛배에 누워서 파도치는 호숫가에 앉아서 아름다운 시냇가나 자갈 위로 졸졸졸 흐르는 실개천가에 앉아서 고독한 몽상에 잠긴 내가 빠져들곤 했던 상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즐길까? 자기밖의 것은 결코 아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과 존재만을 즐긴다. 그 상태가 지속되는 한 사람들은 신처럼 홀로 충분한 존재다. 어떤 애착도 없는 그러한 존재의 상태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평온함을 방해하러 오는 온갖 관능적인 인상을 떨쳐내 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평안하고 만족스러우며 고귀한 상태일 것이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흥분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며 혹 경험한다 할지라도 아주 짧은 순간 불완전하게 맛볼 뿐이기에 그 상태에 대한 매력을 알지 못한다. 그 달콤한 도취를 갈망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솟구치는 욕망에 의해 의무처럼 지워지는 적극적인 삶에 지긋지긋해하는 것은 현실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반면 사회로부터 격리당해 이 세상에서 타인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더 이상 유용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은 지복이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음으로써 운명과 타인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태의 보상이 모든 영혼이나 온갖 상황에서 항상 느껴질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이 평화로워야 하며 어떤 열정에 의해서도 영혼의 평온이 뒤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또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준비뿐 아니라 주위 대상들의 협력을 얻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그 보상에는 절대적인 휴식이나 지나친 동요는 필요치 않으며 그보다는 동요가 없는 절제되고 변함없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움직임이 없는 삶은 가사 상태다. 만일 움직임이 불규칙적이거나 지나치게 강하면 그것은 가사 상태의 사람을 깨어나게 만든다. 주위 대상들로 되돌아오게 되면 그런 움직임은 몽상의 도취를 깨뜨려 즉각 우리를 운명과 타인들의 지배하게 다시 밀어넣기 위해 또한 우리에게 불행한 감정을 되돌려주기 위해 우리를 우리 내부로부터 끌어낸다. 절대적인 고요는 우울은 부추긴다. 그것은 죽음의 이미지를 환기시킨다. 그러므로 어떤 아름다운 상상에 도움이 필요한데 하늘로부터 그 상상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히 그러한 도움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오지 않는 움직임은 우리 내부에서 발생한다. 휴식은 상쾌함이 덜하다. 영혼의 밑바닥을 뒤흔들 없이 경쾌하고 달콤한 생각들이 그 영혼의 표면만을 가볍게 어루만질 때 더 상쾌하다. 온갖 불행을 망각함으로써 자신을 돌이켜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한 종류의 몽상은 우리가 침잠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행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자주 바스티유 감옥이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지하 감옥에서 조차 쾌적하게 꿈을 꿀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몽상은 아름다운 풍경들만이 내 앞에 펼쳐지는 한 섬, 아무것도 내 우울한 추억들을 건드리지 않는 한 섬, 끊임없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이지는 않았지만 몇몇 주민이 사는 상냥하고 친절한 한 섬. 언제나 방해받지 않고 주의 기울일 필요도 없이 내 취향에 맞는 일들이나 가장 느긋한 한가로움에 탐닉할 수 있는 풍요롭고 고독한 한 섬에서 더 쉽고 쾌적하게 행해졌다는 사실을 나는 고백해야겠다. 확실히 그 좋은 기회는 아주 불쾌한 대상들 사이에서조차 쾌적한 공상을 펼칠 줄 알며 자신의 감각에 와 닿는 모든 것을 그 공상에 제공함으로써 그 대상들을 마음대로 다룰 줄 아는 몽상가에게는 아름다운 것이었다. 달콤하고 오랜 몽상에서 깨어나 푸른 초목과 꽃 그리고 새들에게 둘러싸여 맑고 넓은 호수와 저 먼 곳의 꿈같은 호숫가를 바라보게 내 허구들의 그 모든 상냥한 대상들을 동화시킴으로써 종국에 가서는 나를 둘러싸고 있던 것들에 나를 환원시킴으로써 나는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내가 그 멋진 체류에서 누렸던 명상적이고 고독한 삶을 내게 소중히 돌려주는데 한몫했다. 왜 삶은 되살아날 수 없는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내게 가하며 즐겼던 온갖 불행들에 대한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대륙의 주민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스러운 섬으로 왜 나는 여생을 보내러 갈 수 없는가? 그들은 곧 영원히 잊혀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확실히 나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 휴식을 방해하기 위해 다가오지 않는 이상 나를 잊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사회의 혼란이 불러일으키는 지상의 온갖 집착에서 해방된 내 영혼은 자주 대기 위로 날아올라 머자나 그 영혼이 기대하는 천사와의 돈독한 교제를 시작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그토록 평온한 은신처로 나를 되돌려 보내지 않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할 것임을 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매일 상상의 날개를 타고 날아올라 몇 시간이고 그곳에 체류하면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쾌락을 맛보는 일만은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더 유쾌한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꿈을 꾸면 된다. 그곳에 있는 꿈을 꿈으로써 나는 곧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더 생생하게 그곳에 있는 듯하리라. 나는 막연하고 단조로운 몽상의 매력에 매혹적인 이미지들을 덧붙여 생기를 더한다. 그 이미지들의 대상은 도취 상태 속에서 곧잘 내 오성을 빠져나간다. 그리하여 몽상이 깊어질수록 그것은 내게 더욱 생생히 그 대상들을 묘사해준다. 나는 자주 내가 그곳에 실제로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즐겁고 생생하게 그 대상들 사이에 있게 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상상력이 쇠퇴해감에 따라 그러한 경험은 갈수록 쉽지 않으며 오래 지속되지도 않는다. 슬픈 일이지만 그러한 경험이 드물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인간이 죽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이리라.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